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짙은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킨 듯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도 알 수 없고 지금 서 있는 자리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빛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을 찾으려는 본능이 남아있죠.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좋습니다. 꺼질 듯 희미한 빛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별빛은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죠.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을 때야 비로소 그 별빛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려면 먼저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살고 있지만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27원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1300원대가 뉴 노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1400원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또 달러만큼 오르는 게 서울 부동산입니다. 계속된 대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서울 부동산, 서울 집값은 잡히질 않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또 한 번의 규제책을 이번 주에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증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초반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오늘은 미국장이 회복을 하고 또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면서 3620선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다.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다. 상승장 중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나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이 그 하락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거라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그 용어, 영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려워서 객관식으로 준비했는데요. 1번 포모 현상, 2번 바이 더 딥, 3번 디비디비딥. 1번 포모, 2번 바이 더 딥, 3번 디비디비딥. 제가 미리 봤습니다만 읽어드리니까 또 웃기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가 매수. 저가 매수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커피 쿠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40개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장이 회복을 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갈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2%, 지난 주말에 한 3.6% 빠졌으니까 3분의 2 정도 회복을 했고요. 다우가 1.29% 올랐고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1.56%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9%,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양측이 기선제압,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지만 트럼프 이즈 타코. 네. 트럼프는 늘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발단이 됐던 게 이제 트럼프의 SNS였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우려는 거다. 양국 간의 이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졌던 인공지능 관련 이제 반도체 업종주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100조 원 날아갔다면 이날 주목을 받은 건 브로드컴입니다. 통신용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이제 자체 AI 칩 개발 관련해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뭐 9.8%, 10%,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외에도 뭐 엔비디아, 테슬라, 오라클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이제 일시적 업무 정지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 지표 발표는 지연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금융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포문을 여는데 아마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 월가에서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같은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이 중요하고 오늘 국제 금값이 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트라이 온스당 4,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제 고조됐죠. 여기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0일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3%나 뛰어서 4,133달러까지 뛰었고요. 현물 은 가격도 장중한 때 그램당 52달러. 종가는 이제 51.82달러까지 기록을 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11월 물은 벨당 59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63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뭐 대체로 좀 비교적 선방을 했죠. 코스피 3,600선은 내줬습니다만 낙폭을 상당폭 축소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빛을 발했는데 오늘 좋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단숨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37포인트 코스피 1% 넘게 올라서 3,622선. 코스닥도 어제 1포인트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7포인트가량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95,700원대, SK하이닉스도 42만 9천 원 정도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의 날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한 10조 원 정도 됐잖아요. 영원히. 맞습니다. 훨씬 더 잘 나왔죠.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무려 86조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7% 늘었는데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당초 전문가들은 10조 원 남짓을 예상을 했는데 그걸 웃돌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32%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별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반도체, 지금 AI용 반도체, 칩과 서버용 칩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좀 넘지 않았겠느냐. 지난 2분기에 뭐 1조가 안 됐거든요. 한 4천억 원대. 반도체 영업이익이 한 10배 넘게 12배 넘게 지금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할 때 부문별 실적 세세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간신히 적자를 면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실적을 내기 시작한 삼성전자의 모습이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나왔죠. 맞습니다. K배터리 대표 주자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013억 원을 기록을 해서 1년 전에 비해서 34%가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이제 IRA 보조금을 제외하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캐즘 수요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라는 분석인데 반면에 경쟁 업체인 삼성 SDI, SKO는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와 더불어서 완성차 업체의 재고 조정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에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본업인 전기차 부진을 완전히 메꾸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네. 문제는 3분기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어제 강보합 500원 올랐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한때 한 60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까 2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36만 원대가량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배달 앱 많이들 쓰실 텐데 1, 2등 기업이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죠. 맞습니다. 공정위에 뭐 적발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 1, 2위 배달 앱인 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입점하고 있는 식당에 불리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데요. 이들은 이제 기상이 악화되거나 주문이 폭주할 경우 배달 가능 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이제 노출 범위가 좀 제한된 건데요. 평소에는 한 인근 4km 반경까지 배달되던 식당이 갑자기 1km 이내 고객에게만 노출되도록 해서 식당들의 매출 손실로 이어졌고 이걸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적발이 됐는데요. 소비자가 쿠폰을 활용해서 음식값을 할인받게 되면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값은 정가 기준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주로서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한 셈인데요. 어쨌든 이제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연간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약관이 이제 입점업자한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고 특히나 이제 배달 앱이 지금 거의 필수 유통 채널이 됐거든요. 네. 아무리 뭐 정부가 공공 배달 앱 이용하라 할인 쿠폰 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양대 시장을 넘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책임 있는 운영과 생생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플랫폼 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점주들은 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그때그때 알지 못하니 일단 좀 계속해서 고쳐나가야겠죠. 또 배달된 음식에서 원산지를 속인 일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지난달 이제 반찬 가게 전통의 이제 식품업체 102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네. 원산지 표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 13곳이나 적발이 됐는데요. 이들 13곳은 배달앱에서는 분명히 국산으로 표기된 반찬 재료들이 실제로 가보니 중국산이었던 겁니다. 주 사례를 보니까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기한 김치 반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어졌고요. 또 국내산 이제 국내산 이제 수입 더덕이라고 안내한 반찬 가게 그러나 전량 중국산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악구의 한 정육점은 멕시코산 이제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 중 9곳, 13곳 가운데 9곳은 검찰 송치, 나머지 4곳은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실 먹거리거든요. 이게 좀 소비자의 어떤 신뢰가 지금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후 관리와 처벌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최근에 쌀값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을 좀 줄인다네요. 맞습니다. 매년 남아도는 쌀 올해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20kg 기준 1년 전에 비해서 27% 이상 올랐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6만 7천 원까지 넘어섰는데 쌀값 오른다는 얘기를 거의 올해 들어서 맞습니다.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쌀 생산량 재고 예측이 빗나가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도 너무 많은 물량을 격리하면서 나타난 어떤 실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 2025년 쌀값 안정을 위해서 10만 톤만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는 지난해 20만 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쌀값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처럼 과도하게 격리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그런데 이번에 격리되는 물량 가운데 이미
사전에 대여해 준 물량이 있습니다. 네. 5만 5천 톤을 이제 이 대여한 양곡 물량, 이 반납 물량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격리되는 양은 4만 한 5천 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정부는 그나마 이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햅쌀 수확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너무 쌀값이 뛰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네. 쌀 할인 행사 10월 말까지 연장하고요. 쌀 할인폭도 20kg당 5천 원까지 쿠폰을 뿌렸다면 지금 7천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였다 풀었다. 계속해서 그 시장 조정자 역할을 또 정부가 쌀값 가지고도 하는 거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해 보실까요? KBS 김준범, 이세중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황현규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규 기자님은 이제 원탁의 기자들 K는 처음이고 네. 지금 어디 출입하고 계세요? 금융당국 출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랑 금감원, 한국은행 이렇게 출입하고 금융기사 많이 쓰고 계시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1,430원까지 돌파를 했죠. 오늘은 1,427원대에 있는데 1,300원대 넘어서도 과거에 이거 거의 뭐 계엄 때 갔다 왔던 환율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지금 원화가 약세인 걸까요?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이세중 우선 기자. 최근에 지목된 게 주말 사이에 그 트럼프 미중 그 무역 갈등의 주 원인으로 하나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으로는 예, 보니까 그 중국이 뭐 미국산 대도 수입 중단하고 또 희토류 수출을 다시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러니까 네. 희토류는 뭐 이게 흙 같지만 어떤 자원 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뭐 반도체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이게 중국이 대부분 갖고 있는 자원인데, 그러면서 다시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아무래도 뭐 수출 위주의 공급망 약간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고 또 아무래도 경제가 불안해지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원화는 아무래도 위험에 좀 약한 통화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영향도 하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장기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준범 기자. 방금 이제 최근에 추석 연휴 전후로 그 환율이 많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튄 거를 이제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하는 식대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미중 갈등이 미국과 중국이 한 판 더 붙을 것 같으니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한 달러 인기가 많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역시 그것도 한국에 안 좋은 소식이니까 또 달러가 오른다. 이렇게 설명은 많이 하는데 네. 뭐 진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이유를 막 사후적으로 찾는 거지. 그렇다면 미리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이유를 찾는 건 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유를 안다 한들 저희가 뾰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지켜볼 대목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결국 두 개예요. 달러가 강해지거나 원화가 약해지거나인데, 지금 달러 자체는 지금 전혀 강하지 않고 달러는 약해지고 있어요. 달러 자체의 가치를 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가 유로나 엔화나 파운드화나 뭐 이런 세 개의 주요 통화 6개와 가격을 비교해서 달러가 비싸냐 싸냐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달러는 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달러가 약해졌으면 달러에 대한 원화 가격도 내려가야 돼요. 달러가 약해졌다는 건 달러가 싸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약해지는데 유독 원화에 대한 가치만 달러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프를 봐도 벌어지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뭐 저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우리나라한테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닌 거죠. 전 세계는과 같이 가야 되는데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통화인 원화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점점 매력을 덜 느낀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대목이고, 또 환율이라는 거는 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게 천천히 경사도 한 5도 정도로 오르거나 내리면 다 적응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2주 사이에 40원 정도가 튀었으니까 경사도가 확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정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에 나섰죠. 말로 개입을 했죠. 너희 우리 지켜볼 거야. 이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을 1년 반 만에 했으니까 지금은 속도는 분명히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뭐 객관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도 원화는 약세였고 대표적으로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약간 강세 가니까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그러면서 1,400원, 1,430원까지 가는 상황인데 황현규 기자는 좀 어떻게 최근에 외환 시장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기미긴 해요. 98, 99 찍으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찾아보자면 대외적 요인보단 대내적 요인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내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3,500억 달러 얘기도 아까 전에 김준범 기자가 말한 것처럼 물론 사부적인 진단이긴 하나 미국 투자 네, 미국 투자 기업의 3,500억 달러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일본의 뭐 선거 이후에 엔화 약세 부분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다. 이제 엔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아시아 통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이것도 영향이 분명히 원화에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선거 네.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 가니까 원화는 약세를 가고 근데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까 잠깐 김준범 기자가 지금 당국의 구두 개입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어제 좀 그래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어제 1,434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425원 주간 거래 종가는 1,425원이니까 어제 장중 최고가보다는 9원 정도 1달러 가격이 9원 정도는 빠졌으니까 뭐 없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이제 당국이 개입하는 게 실제로 개입, 그러니까 달러를 막 시장에 공급해주는 실제 개입이 있고, 그건 정말 급할 때 쓰는 거고, 그거 전에 이제 말로 하는 게 구두 개입인데, 일단은 어제는 그런 1단계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약간 오른 0점 몇 원 오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구두 개입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실제로 1년 6개월 전 2024년 4월에도 그때 환율이 1,400원 찍으니까 그때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고 그때도 단기간으로 좀 진정 효과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 효과는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병으로 치면 병의 근본 원인들이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본 원인들은 여전한 상황에서 그냥 대중요법으로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몸이 낫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효과는 있을 텐데 며칠이나 갈까, 몇 달이나 갈까 이런 시장의 의심이 팽배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속도만 잠깐 좀 늦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니까. 다음 카드는 과연 있을까요? 구두 개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음 카드는 이론적으로는 실제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입이고 실제로 정부가 지금 달러가 비싸진다는 것은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달러 보유고 그걸 달러를 헐어서 시장에 막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개입은 함부로 하면 미국은 턴납니다. 환율 조작이라고. 근데도 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미 당국이 환율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질서한 변동이냐 과도한 변동성이냐에 대한 한미 양쪽이 합의가 되면 개입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입하는 거는 외환당국에서 절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만 한국이 미국에 우리가 얼마어치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어라고 한 달 단위로 미국에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 전제 조건만 맞으면 개입은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확 내리죠. 네. 근데 그동안 미국이 뭐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관찰 대상에 올려가면서 주시를 했던 게
미국이 봤을 때 상대 나라가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끌고 가서 무역 흑자를 더 낼까 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날까 봐 관찰을 했던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너무 원화가 약세로 가서 고민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당국 입장에서 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 기업들도 또 미국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일단 뭐 안팎으로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 환율을 사실 예측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주식은 고수들이 하는 거고 뭐 채권이나 파생 상품은 초고수들이 하는 거고 네. 환율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어렵죠. 맞출 수는 없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상 여러모로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사려고 달러를 원하고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을 사야 되니까 달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꼭 3,500억 달러 투자는 아니더라도 배터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도 반도체 업체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역시 달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가 더 올라갈 압력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한 500원 정도를 건다면 달러가 비싸진다는 쪽에 거는 게 확률상 높아 보이긴 해요. 지금 이제 적어도 그게 단기적으로. 컨센서스죠.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멈추지 않고 상승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황현규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한 3,5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규모 물론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뭔가 구윤철 부총리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거 미국 투자 규모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이제 좀 3,500억 달러를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그렇죠. 트럼프 말을 대통령이 바꿨다 대놓고. 이게 말을 했었죠. 제 그 조 외교부 장관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다 써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요구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그 미리 정한 환율을 맞춰서 결국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그 통화 스와프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미국 달러랑 우리 원화를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이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난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3,500억 달러 합의가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가 됐었고 큰 틀에서 예, 우리 정부의 설명은 그때 미국이 3,500억 달러는 꼭 다 현금이 아니어도 되고 네. 보증 대출 같은 걸로 3,500억 달러를 채워도 된다라고 미국이 설명했었는데 미국이 일본과 5,500억 달러 합의를 하고 일본이 거의 5,500억 달러 현금으로 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합의를 하니까 미국 입장이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가 버티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최근에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새로운 제안. 예, 라고까지 밝혔어요. 근데 새로운 그게 제안이 뭔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밝히지 몰라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추정을 해보면 3,500억 달러가 다 현금은 아니어도 되는 어떤 뭔가 절충책을 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이 다시 이제 서로 카드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뭐 구윤철 부총리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져다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뭐 경상수지라든지 우리나라가 벌어온 걸 감안해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3,500억 달러랑은 격차가 너무 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라든지 금을 팔아서 그 외환 보유액 가지고 미국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계속해서 통화 스와프인데 이것도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게 최종 도장 찍을 때까지는 우리는 알기는 힘듭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뭐 하면은 저희는 당연히 뭐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좋겠지만 측면에서 사실상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인 거니까 제가 실제로 뭐 한국은행과 이야기해 보면은 상시 통화 스와프를 하는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가령 뭐 기충 통화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로, 엔화, 이렇게 어쨌든 간에 탄탄한 화폐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들 그리고 정말로 안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잠깐이라고 했던 뭐 코로나 시기 아니면은 뭐 외환위기 시기 이런 식으로 뭔가 긴급하게 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만 해주는 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와 뭔가 이렇게 통화 수합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선 또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하면 좋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주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뭔가 또 다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우리 입장에서 약간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아르헨티나랑은 미국이 통화 수화풀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하면은 전문용어로 배째라 돈 못 갚는다 요거 많이 했던 나라긴 한데 분위기가 거기랑은 많이 달라요 또. 근데 아르헨티나랑 통화 수합은 이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200억 달러라는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는 꽤 지금 매력적인 나라죠. 왜 그러냐면 희토류 때문에. 지금 희토류가 중국이 계속 이제 미국 괴롭히는 미국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아르헨티나도 개발은 안 하고 있지 희토류 광산이 꽤 크게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좀 노려볼 만한 비개척 지역이니까 이제 그렇게 유인하는 것 같고요. 우리랑은 그 통화 스와프가 나오는 맥락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필요해서 아르헨티나를 속된 말로 이제 꼬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안 해주면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럴까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라는 게 보통 체결하면은 뭐 이게 뭐 100년짜리, 뭐 50년짜리 이렇게 체결해 주지 않거든요. 보통 만기가 6개월 혹은 뭐 1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세 계약 맺을 때도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연장 안 해주면 정말 애가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의도라면 가정을 하면 1년짜리 정도 3,5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맺어줬으니까 너희 투자해. 그럼 투자를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갚아야 되죠. 예, 그럼 갚아야 되거든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예. 무제한으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그리고 그걸 몇 개월짜리로 맺느냐도 그리고 그걸 갱신해 주냐도 모든 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물론 없는 것보다 조금은 낫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덜컥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될 정도로 안전판이 될 거냐는 저는 매우 많은 의문부호가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맞는 키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맞는 키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고 일단 통화 스와프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 계속해서 또 조율이 되고 있는 거고 1,400원대 환율 사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뭐 비상계엄 당시에도 갑자기 이제 1,400 한 2-30원대 뛰었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만 1,300원대 환율을 이제 뉴 노멀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이 그냥 이게 위기도 아니고 평상시 환율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은 어제 그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 방어선으로 일종의 인식한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 언론에서도 지금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1,300원대가 됐을 때도 이게 과연 뉴 노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1,300원대가 꽤 몇 년 동안 2022년도 3년도부터 이어지면서 2-3년 동안 벌써 고착이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솔직히 저도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1,300원대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1,400원대 있다가 과거 장기 평균 환율이었던 뭐 1,100원대, 1,200원대 다시 가잖아요. 그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적응한다라는 게 무섭기는 해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게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는 건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400원이 되건 1,500원이 되건 완만하게 뭐 경사도 3도 5도 정도로 올라가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체력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1,100원 할 때랑 1,400원 할 때랑 예를 들어 미국 여행을 갈 때 좋은 호텔에서 1,100원 때는 좀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죠. 1,400원 때는 좀 덜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거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여행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기간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분명히 적응할 수 있어요. 아마존에서 2개 살 거 하나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애플 아이폰을 뭐 2년에 한 번 바꿀 거 3년에 한 번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느꼈듯이 갑자기 튀는 겁니다. 경사도가 한 40도, 50도 그렇게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건 건데 이제 위기의 징조이기도 하고. 적어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걱정하고 경계에 대한 측면인 건 맞지만 무슨 막 큰일이 날 그런 상황은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뭔가 막 네. 무너지면서 하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물론 이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럴 때 항상 또 1,500원 간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이제 환율 전망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또 만약에 또 1,400원대 다시 밑돌면 뭐 1,30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 이런 전망이 또 나오겠죠. 이건 뭐 그냥 늘상 반복되는 일입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뭐 그런 그 조회수 잘 나와요. 달러 선물 투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이러다 환율 1,500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썸네일 쓴 영상들의 네.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남아있는 이슈가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오늘 23일에 열리고 또 11월 말에도 한 번 더 있죠.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0%대 경제 성장률을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우리 뒷부분에도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서울 집값 환율만 놓고 보면 또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제약 요건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가? 황영규 기자. 사실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내외적인 요인들도 보고 사실 뭐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내수 경제 그리고 수출 경제 그리고 부동산 집값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수 경제나 수출은 비교적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뭐 분기 성장 전망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근데 관건은 지금 부동산 경기라고 보고 있는 뭐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과연 한국 그 수도권 서울 특히 강남 쪽의 부동산이 어떻게 잡힐지가 이번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로 보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게 합니다. 인하가. 네. 그러니까 네. 지난 6, 7월에도 먼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이고 네. 이번에도 또 규제책이 또 나오고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고용을 1, 2순위로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는 물가와 금융 안정을 1, 2순위로 신경을 쓰는데 이 금융 안정에는 당연히 외환 시장도 들어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사실 이 금융 안정 측면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죠. 지금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기조로 보면은 이창용 총재는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늘 서울 집값이랑 환율, 그러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정성을 늘 강조했거든요. 그 네. 두 가지 기조로 보면은 지금 환율도 위태위태하고 뭐 부동산 대책 곧 나오지만 3차 대책 나오지만 서울 집값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마 안 내리는 확률이 더 점점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또 이제 네. 부동산 시장과 함께 두 번째 이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환율 이야기할 때 협상, 미국과의 협상 이야기 잠깐 했는데 박상영 님이 협상을 걸어왔습니다. 커피 쿠폰은 어떤 메이커인가요? 요즘 커피에 빠져 있는데 제가 원하는 메이커인지 알고 정답을 맞힐게요. 라고. 초록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이런 거 트럼프식으로 협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자,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외래어여서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기 드립니다. 1번 포모, 2번 바이 더 딥, 3번 디비디비딥. 거봐 웃음 나왔죠. 이 정도면 우리 PD님 성공하신 겁니다. 이거. 오늘은 좀 어렵네요. 그렇죠. 디비디비딥 여기서 헷갈리셨습니까? 자, 1번 포모, 2번 바이 더 딥, 3번 디비디비딥인데요. 자, 저가 매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170님 그리고 정한신님을 비롯해서 딥을 DEP라고 써주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근데 여기서 딥은 DIP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깊이 하락해 있을 때 DEP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럴 때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요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승규님 40명 어제도 못 꼈는데 오늘은 느낌상 될 듯하네. 그 느낌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승규님. 저희가 커피 쿠폰을 매일 40분께 쏘고 있거든요. 박봉자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율 조사 대박 나세요. 02 서울 번호로 오는 전화 수신 차단 해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이렇게 막 커피 쿠폰 많이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닌 거는 아닙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동희님 정답 바이더 디비디비딥. 아 근데 정답 그 객관식으로 맞춰주시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서울 집값이 안 잡히죠. 이게 뭐 못 잡는다?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7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도 세게 나왔고 97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그 이후에도 상승세예요.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을 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누가? 이세준 기자. 그러니까 지금 정권 출범한 게 6월이었는데 한 달 되지 않아서 대책이 나왔고 예. 그리고 2달 만에 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지금 또 대책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수요를 억누르고 또 공급 물량 늘리겠다는 대책 내놨는데도 지금 시장은 오히려 우리 4월, 5월, 6월에 오르던 기세가 7, 8월에 좀 꺾였다가 9월에 다시 오르는 기세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의 대책이 2달째 지나지 않아서 약발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서울에선. 네, 그리고 거래량도 뚝 끊겼었는데 꺾인 건 사실 7월 한 달이더라고요. 7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8월, 9월 계속 거래량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627 규제가 나왔을 때는 좀 시장이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오히려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2030년까지 135만 원 착공하겠다. 공급 대책이 나오니까 오히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망이죠, 실망. 이게 공급이야?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 공급 네. 제대로 안 될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모두 다 오르는 것 같지만 서울 안에서도 사실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강남 상구라든지 그 한강벨트 중심으로 한 지역구들이 오르고 있는 거지. 사실 그 노도광이나 흔히 말하는 금강구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그 2021년도, 22년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금 결국엔 핵심 지역만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놨냐 봤더니만 결국에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일부 서울 정비 사업 한다고 하지만 이거 지지부지. 결국에는 서울 핵심 지역 지금 땅값 상승,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곳들에는 공급을 내놓지 못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시장 인식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집값을 어떻게든 사야 돼라는 패닉바잉 어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 국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수요와 공급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수도권까지도 따지면 양극화가 더 심하더라고요. 사실 황현무 기자. 네, 사실 뭐 그 양극화는 이번에만 나왔던 건 아니고 이번 작년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규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또 그때부터 사실 되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워딩이 생겼고 또 그 당시 기사도 많이 썼듯이 그러면서 야무진 한 채를 가지고 또 점점 이제는 거기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때부터 좀 꼬였다고 느끼는 게 이미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 세금 대책이 또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를 세금 대책으로 하긴 또 한계가 있고 이미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금으로 하기에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뭔가 나올 수 있는 초강세 대책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는 뭐 개의치 않는 팔지 않는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채만 갖게 되고 그 한 채를 똘똘한 한 채로 가지려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또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부도 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이해는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또 풀 수는 없는 그런 뭔가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저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대책은 다들 그 생각이 100명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답은 네.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대출을 묶고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1차 이재명 정부 주의 대책인데 네. 그거는 분명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더 묶어 본들 지금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하는 아파트들은 현금 부자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대출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증여를 받았든 본인이 뭐 코인을 잘해서 팔았든 뭐든 간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대출을 묶어봐야 아예 다 무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자산으로 볼 때 정말 1등급 A 플러스 등급이 강남 부동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1등급인 자산이 숫자가 늘지 않으니까 비싸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는 외국인도 와서 삽니다. 우리 여러 차례 기사도 봤지만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국내에 있는 예. 외국계 은행에서 받을 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가 초고급 자산으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대출을 묶어본들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결국은 그 초고급 자산의 숫자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가 예상 가능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또 예상 가능한 선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정말 충격을 주는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공급 대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주변에 그냥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하는 말로 우스개로 우면산을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정도의 그 정도의 대책이 아니면 그 정도의 공급 대책이 아니면 이거는 시장에 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과감하게 아니면은 뭐 지금 현 민주당 정부에서 절대 일종의 그 성역의록처럼 보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건축 규제 같은 걸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뭐 또 예상 가능한 대책 또 나왔네 이런 회의적 반응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얼마 전에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 주말에 그 기사가 나왔죠. 이번 주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당정대 아마 모인 자리였을 겁니다. 어떤 게 지금 예상이 될까요? 그 대략적인 방향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그 국감에서도 뭐 그 국토부 장관이랑 기재부 장관도 일부 말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대출 규제여서 수요를 억제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9만 지금 지역으로 묶여 있죠. 예. 근데 이거를 규제 지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막고 다만 이제 그 부동산세가 항상 사람들 관심사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항상 그 새로 이걸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하셨는데 이게 또 말의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게 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네. 식의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 확대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6억까지인데 뭐 이거를 4억까지 줄이는 방안, 또 LTV 규제를 더 낮추는 강화하는 방안.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규제 지역을 넓힌다는 건 나와 있어요. 어제 밝혔어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넓히느냐? 예를 들면 뭐 한강 벨트만 묶느냐, 서울 전체를 다 묶느냐, 아니면 뭐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리냐 이런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대출 규제도 DSR에 전세 대출을 포함할 것 같다, LTV를 낮출 것 같다 역시 다 나와 있어요. 다 예상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나마 조금 예측이 안 되는 게 부동산 세제인데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발언으로 추정컨대 당장 조만간 발표에 어떤 그 세율을 건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세율 우리가 이러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건드릴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플러스 뭔가 깜짝 카드가 최소한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주문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을 했던 건데 과연 그게 뒤집어질지 그게 이번 주 대책에 같이 포함이 될지 아니면 향후 또 한 번의 대책으로 등장을 할지 이건 일단 좀 더 지켜보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급 확대 이야기는 항상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공급 확대는 숫자가 먼저 프레임으로 잡히기는 하는데 또 시장이 원하는 건 그 속도 또 시장이 원하는 곳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글쎄요, 이건 방향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박근혜 정부건 저희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천천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정부를 보셨습니까? 없죠. 늘 속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속도가 안 나냐면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뭐 서울에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이익 초과한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주당이랑 양쪽 다 일종의 절대 안 건드리려고 하는 성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야 시장에서 약간 놀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데 글쎄 조만간에 과연 나오는 대책에서 그런 것들을 건드릴지 이미 예. 공급 대책은 나올 대로 나왔고요. 예. 그 어제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이거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 안 하면 시장이 진정될까요? 뭐 KB 부동산이라든 민간 업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요즘 워낙에 빅데이터 업체 많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는 발표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거는 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통계는 이게 국가 공인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저희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항상 매주 대서특별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매주 몇 주 만에 상승, 몇 주 연속 상승, 서울 몇 %, 어디가 최고가 이런 게 계속 쏟아지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마치 지금 안 쓰면 안 될 것처럼 앞으로 더 오를 것처럼 이게 부추기는 효과는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또 그 대책을 보고 저희도 또 뉴스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이세중,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선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가는데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이 비제굴레를 또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명암이 있습니다. 그 실태 그리고 대안까지 같이 이야기해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